어머니 돌잔치는 왜 오셨어요? 그럼 나갈게. 누군가는 돌잔치를 가족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있어 돌잔치는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돌잔치 행사장. 쌍둥이의 작은 신발, 사진벽, 풍선들로 가득한 그곳에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에는 미역국 보온통과 작은 금봉투를 든 채였죠. 우리 손주들 첫돌이니까.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미역국은 또 뭐예요? 애들 돌이라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어머니, 여기 음식 다 준비됐어요. 그냥 냄새 섞여요. 내려놓으세요. 당황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날 벌어진 일이 상속에서 시작된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새벽 4시. 부엌에서 미역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의 첫돌이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미역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씻어내며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긴장한 얼굴로 미역국을 먹던 모습. 그때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었죠. 어머니,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에게 크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바빴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돌잔치만큼은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국을 끓이면서 아끼던 금팔찌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30년을 간직해온 그 팔찌. 원래는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었는데 관계가 어색해서 차마 건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주들의 돌이니까 이 기회에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걸로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팔찌를 고운 봉투에 넣고 보온통에 뜨끈한 미역국을 담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며 혹시 이상한 데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겠지.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했다고 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걸어서 10분을 더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으니까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웨딩홀처럼 꾸며진 무대, 전문 사진작가까지. 요즘 돌잔치는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좀 이상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가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손주들 보러 왔지. 이거 미역국이랑 작은 선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보온통을 받아들더니 어디론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냄새 섞이면 안 되니까 저쪽 구석에 두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끓인 미역국이 냄새 섞이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손주들의 날이니까. 내 기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손주들은 어디 있니? 아, 대기실에서 옷 갈아입히고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손님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그에 비하면 내 차림새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괜히 왔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할머니잖아. 손주들한테는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흔들려는 순간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왠지 모를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그 눈빛을 읽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는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오고 쌍둥이가 돌잡이를 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메라는 제 쪽으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무대 가까이 앉아서 함께 사진도 찍고 박수도 치는데 저는 구석에서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기요.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행사장 스태프였습니다. 혹시 손님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시어머니예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혹시 사진 찍으실 거면 저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여기는 동선이 좀. 스태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결국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비켜달라는 것. 방해가 된다는 것. 아,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구석으로.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그때 우연히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스태프에게 하는 말이. 저분 저희 시어머니신데요. 너무 사진 많이 찍진 말아주세요. 이미지 좀 흐려져서. 이미지가 흐려진다. 내가 있으면 사진이 보기 싫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국을 끓이고 30년 간직한 금팔찌를 준비하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온 이 마음이 결국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존재로 여겨진다니. 참으려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나려고 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늙고 초라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을까? 돌이켜 생각해봤습니다. 간섭한 적도 없었습니다. 애들 봐준다고 떼쓴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빠 보이면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며느리는 절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행사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첫걸음마를 보여주는 이벤트였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손주들이 걷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리 좀 비워요. 솔직히 손님들 앞에서 그러면 저희 창피해요.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니? 아니, 그냥 제발 분위기 좀 맞춰주세요. 아버님 친구분들도 오시는데. 체면, 이미지, 분위기. 며느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시어머니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해치는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축하하러 온 건데.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제발 이날만은. 가라고 했습니다. 손주들의 돌잔치에서 할머니를 내쫓는 거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알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엄마. 하지만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나 당신이랑 진짜 끝낼게. 아들은 멈춰섰습니다.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남편들은 항상 아내를 택하니까요. 혼자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입구, 축하한다는 현수막, 풍선들. 그 모든 것들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놓인 미역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더 끓여줄 생각이었는데. 쌍둥이가 미역국을 좋아할까봐 넉넉히 준비해뒀는데. 금팔찌도 다시 꺼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 받아주지 않는 정성.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며느리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들 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또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암이래요. 그것도 많이 진행된 상태래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중요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하다던 사람이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왔어. 미안하네 이런 모습 보여서. 무슨 소리예요? 금방 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알아. 이게 끝인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리려 했지만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이겨낼게. 이겨낼 게 아니라 부탁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연 씨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잔치 일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그게. 알아. 다 들었어. 준호한테서. 남편은 힘겹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우리도 그 애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야 했어. 무슨 소리예요? 날 쫓아낸 건 며느린데. 그 애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사람은 이유 없이 매정해지지 않아. 남편의 말은 끝까지 며느리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약해진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가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려는데 며느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조용히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왜 나는 끼워주지 않는 거지? 남편의 병 이야기인데 아내인 제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래요? 의사 선생님이? 며느리는 대답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길어야 6개월이래요. 6개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이별해야 할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그리고 아버지가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대요. 상속? 네. 변호사를 부르셨어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아직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았는데. 하지만 남편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싶었던 거겠죠. 며칠 후 병원 상담실에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저, 아들, 며느리.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재산 목록은 이렇습니다. 주택 1채, 상가 건물 2채, 예금 그리고 주식.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절약하고 아끼며 차곡차곡 모았던 그 돈. 상속 비율은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배우자 정옥님께 절반, 아들 준호님께 절반. 그때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저는요?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은 제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건 의뢰인분의 결정이라. 며느리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연 씨 돌잔치 일 알고 있네.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뿐인가? 자네가 우리 정옥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그건 그날 제가 너무 예민해서. 예민한 걸로 치부하기엔 너무 심했어.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초안은 이렇습니다. 최종 결정은 1달 뒤에 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쫓아가려 했지만 남편이 말렸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있어라. 아버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봐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거든. 특히 어려웠던 사람일수록. 남편은 며느리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이 어려웠다는 것, 빚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결혼할 때도 조심스러웠다는 것. 아버지가 며느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보호야. 보호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지금 엄청 힘들어해요. 그래? 네. 울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수연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준호야. 엄마가 며느리를 용서해 주시면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실 것 같아요. 아들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에서 당했던 수모가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돌잔치 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최악이었어요. 일어나라니까요. 억지로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때 너무 어렸어요. 체면만 생각했어요. 손님들 눈치만 봤어요. 지금은 다른가요? 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며느리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상속에서 빠지고 나니까 이제 생각났나요?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거예요. 그럼 상속 얘기가 없었어도 이렇게 왔을까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답은 뻔했습니다. 돌아가요. 오늘은 받아줄 수 없어요. 어머니,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심일까 아닐까? 며칠 후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연이 친정에서 난리래요. 왜요? 친정빚 때문에 수연이한테 돈을 요구한대요. 그것도 큰 돈을. 얼마나?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친정에서 압박을 넣는데요. 그럼 역시 며느리가 찾아온 건 돈 때문이었군요. 엄마, 그게 아니라 수연이도 힘든 거예요. 친정 빚을 떠안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들은 아내를 감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한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온 건지 잘 생각해봐. 엄마, 나는 아직 모르겠어. 며느리 마음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오라고 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훨씬 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당신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생각 좀 해보겠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 쉽게 용서하면 며느리는 배우지 못해. 근데 왜 상속에서 뺐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주면. 남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주면 그 돈은 며느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친정빚에 들어가. 알고 있었어요? 응. 며느리 친정 사정 다 조사했어. 남편은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평생 며느리를 쥐고 흔들 거야. 돈만 있으면 계속 뜯어갈 거고. 그래서 상속을 안 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지. 며느리가 친정 빚의 늪에서 벗어나게. 남편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며느리를 상속에서 제외함으로써 친정 엄마가 며느리한테 손을 뻗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이해할까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는 알겠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며느리가 그걸 이해할까?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까?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주들이 제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얼마 만에 듣는 그 목소리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이쁜이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며느리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요? 네. 돌잔치 날 제가 정말 너무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생각 안 하고 체면만 차렸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초라한 모습 들킬까봐 항상 두려웠어요. 그래서 돌잔치 때도 네, 화려하게 하고 싶었어요. 남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를 밀어낸 거예요. 며느리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았어요.
돈이나 체면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나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돌잔치에서 시작된 상속 비극 -3부. 당신 며느리가 또 찾아왔다며? 네. 이번엔 애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남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봐, 며느리도 변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상속 때문일까요? 둘 다겠지. 하지만 그게 시작이야. 사람은 이유가 뭐든 행동하다 보면 진심이 생기는 법이야. 남편의 말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 며느리한테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남편은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며느리한테 전해줘. 이게 뭔데요? 며느리가 제일 숨기고 싶어 하는 것. 봉투를 열어보니 출생 서류와 병원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쌍둥이에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이걸 왜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가 며느리한테 해준 게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줄 때가 됐어. 해준 게요? 응. 며느리는 모르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도와줬는지.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꼭 쥐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치료비 납부 내역, 그리고 사고 합의서.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며느리가 임신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받은 가벼운 추돌이었죠. 다친 곳은 없었지만 며느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걱정됐던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 차가 앞으로 살짝 나갔다는 이유로 과실을 주장한 거죠.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상대방은 현금 합의를 원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돈이 2천만 원.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도 난처했죠. 그 돈을 당장 구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내가 낼게. 어머니가요? 응. 네가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2천만 원. 제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갚을 것 없어. 그냥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기만 해.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한 게, 아, 맞다. 친정엄마가 개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잘 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계속 돈을 요구했죠. 내 시댁은 부자잖아.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봐. 며느리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압박에 결국 아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아들도 부담스러워했지만 아내의 처지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시댁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 그 죄책감이 오히려 저를 밀어내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빚진 마음이 부담스러워서죠. 며느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잔치 때 그렇게 심하게 군 것도 결국은 그 죄책감과 열등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는 시댁에 계속 손 벌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야 해. 그런 마음이었겠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불임 치료 기록. 며느리가 결혼 1년 만에 불임 판정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아이를 못 낳으면 시댁에서 저를. 며느리는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은 없지만 며느리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나섰습니다. 걱정하지 마.
같이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자. 어머니, 너 혼자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지. 그렇게 1년 동안 병원을 다녔습니다. 매주 며느리와 함께 불임 클리닉에 갔습니다. 치료비도 제가 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시술 받을 때마다 힘들어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도 맞고 여러 검사도 받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포기하지 마.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겁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어머니, 임신이래요. 쌍둥이래요. 며느리는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기적은 일어난다니까. 하지만 임신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쌍둥이 임신은 위험했습니다. 며느리는 입덧도 심했고 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며느리를 돌봤습니다. 국도 끓여주고 병원도 같이 가고 며느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때의 며느리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너 이제 쌍둥이 엄마잖아. 제대로 대접받아야지.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면 안 돼.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돈 문제도 확실히 해.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친정 엄마의 말이 며느리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러 가면 불편해했습니다. 뭔가 조언을 하면 간섭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날 결국 폭발한 겁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며느리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걸까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집으로 와요. 네, 어머니. 언제 갈까요? 내일 오후에 와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요. 며느리를 앉히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왜? 기억나요?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신했을 때 사고 났던 거. 합의금 2천만 원. 누가 냈는지 기억나요? 어머니가 내주셨죠. 그때 당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해요. 사과 받으려고 꺼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잊고 있는 게 있어서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불임 치료 기록. 이것도 기억나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나죠? 제가 임신을 못한다고 판정받았을 때. 그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함께 병원 다니셨죠. 1년 동안.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도 누가 냈죠? 어머니가 다 내주셨어요. 얼마인지 알아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천만 원. 보험 안 되는 치료들이 많았어요.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큰 돈인 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며느리는 울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이니까.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 아들도 행복하니까. 며느리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돌잔치 날 쫓아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 친정 사정이 어려운 거 알아요. 친정 엄마가 압박하는 것도 알아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당신이 왜 돈에 집착하는지, 왜 상속 문제에 민감한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가족은 돈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돈 때문에 당신을 도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서 도운 거예요.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큰 잘못을 했네요. 어떡해요? 어떻게 용서를 받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어나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상속 제가 빠진 거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내 아버님이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친정 빚에서. 며느리는 모든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시아버지는 당신을 미워해서 뺀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서. 그날 며느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어린 시절, 가난했던 이야기, 친정 엄마의 압박, 모든 것을. 어머니 저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돈이 중요했구나. 내 돈만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며느리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뭔데요? 가족이요. 진짜 가족. 며느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며느리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나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며느리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래, 어땠어? 많이 울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남편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며느리도 배웠을 거야.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버텨요. 조금만 더 버텨요. 응, 버틸게. 우리 며느리가 완전히 변하는 걸 볼 때까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가족이 화해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알아요. 들었어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보, 나예요.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왜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시간이 됐나 봐. 남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준호 불러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잘 들어. 남편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 모시고 며느리도 잘 챙겨. 네, 아버지. 그리고 상속 문제는 엄마 뜻대로 하게 해. 네. 남편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수연 씨. 며느리가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네, 아버님. 미안하네, 상속에서 뺀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했어요. 아버님이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줘서 고맙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돌잔치 때.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남편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평생.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마웠죠.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자. 그래요, 꼭 만나요.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며느리는 3일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음식을 챙겨주고 제가 쉴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예전에 그 냉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분간 모시고 살아도 될까요? 혼자 계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뭐래요? 남편도 찬성했어요. 어머니 곁에 있는 게 맞다고요. 며느리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친정 엄마는요? 뭐라고 하던가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친정하고 연을 끊었어요. 뭐라고요? 네. 더 이상 친정비 때문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제 가족은 여기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난리치지 않았어요? 엄청 화내셨죠?
근데 이젠 제가 선택할 때가 됐어요. 친정을 택할지 시댁을 택할지. 그래서 날 택한 거예요? 네. 어머니를 택했어요. 진짜 가족을 택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같이 살아보죠.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오해하며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줬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데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하고 놀아요? 글쎄, 뭐하고 싶은데. 할머니랑 그림 그리고 싶어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뭐요? 돌잔치 날 어머니 미역국이 냄새 섞인다고 한 거요. 아, 그건.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미쳤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 끓이셨는지 이제 알아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속죄의 의미였을 겁니다. 며느리 매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상자를 열어보니 액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돌잔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구석에 앉아있는 사진. 이게 그날 어머니 모습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밀어냈지만 사진작가는 어머니를 담았더라고요. 사진 속 제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반성했어요. 며느리는 또 다른 액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손주들과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요즘 찍은 거예요. 어머니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두 사진은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슬픔, 하나는 행복. 앞으로는 두 번째 사진처럼만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으로요.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2달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문제를 최종 정리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언이요?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손글씨였습니다. 이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수연 씨를 상속에서 제외한 건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수연 씨 친정의 빚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했다. 2억 원이 넘는 빚. 그 빚은 수연 씨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수연 씨가 상속을 받으면 그 돈은 고스란히 친정 빚 갚는 데 쓰일 것이다. 그리고 수연 씨는 평생 친정의 빚쟁이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속에서 뺐다. 수연 씨가 친정과 선을 긋고 진짜 자기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옥. 당신에게 미안하오. 평생 고생만 시켰소. 며느리 문제로도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았소. 그게 고마웠소. 부탁이오. 며느리를 용서해 주시오. 그 애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거요. 그리고 수연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많은 걸 깨달았을 거요. 가족의 의미를. 돈보다 중요한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길 바라오.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며느리 친정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뭐라고요? 2억 원.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처리하셨습니다.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요.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변호사가 남편의 메모를 읽어줬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빚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갚았다. 대신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 며느리가 빚에서 자유로워진 채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최종 상속은 이렇게 조정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아들이 반씩 나눕니다. 며느리는요? 고인의 뜻대로 제외됩니다. 대신 며느리는 이미 2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셈입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다니. 여보, 당신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이유는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부담 없이 변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상속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사과해요. 시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저 정말 너무한 짓을 했잖아요. 용서는 벌써 했어요.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제요? 당신이 친정하고 연을 끊었을 때. 그때 이미 용서했어요. 며느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울어요.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아요. 네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쌍둥이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동시에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쁜이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할머니가 우리 가족 지켜주신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어머니, 오늘은 소고기 넣어서 끓였어요. 고마워요. 며느리 덕분에 나 요즘 너무 잘 먹고 있어. 당연히 잘 드셔야죠. 건강하셔야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놀아주시죠.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보면 예전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제법 말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와, 우리 손주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얼굴 그린 거예요. 그림 속 제 얼굴은 동그랗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웃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돌잔치 날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왜요? 사실 쌍둥이 두 돌이 다가오잖아요. 벌써 1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네.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주인공은 애들이죠. 아니에요. 이번 돌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쌍둥이를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며느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어머니를 밀어냈잖아요. 근데 사실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건 불임 치료도, 임신 기간도, 출산 후에도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잔치는 어머니를 위한 자리로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저는 어머니한테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며느리의 고집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쌍둥이 두 돌날. 작년과 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에는 제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감사를이라는 문구와 함께. 며느리,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이 풀려요. 행사가 시작되고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첫 돌잔치 때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이 자리에서 밀어냈습니다. 체면과 이미지 때문에.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쌍둥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불임치료, 임신기간, 교통사고 합의금, 모든 것을.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은혜를 잊고 시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며느리 일어나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며느리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만해요. 이미 다 용서했다니까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쌍둥이가 뛰어와서 저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사이좋게 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돌잔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저는 무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사진도 찍고 케이크도 같이 자르고 며느리는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계속 챙겼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모시고 쉬러 갈게요. 괜찮아요. 너무 행복해서 하나도 안 피곤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상자를 열어보니 금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돌잔치 날 가져갔던 그 팔찌. 이게 어떻게? 작년에 어머니가 두고 가신 거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왜 이제 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받아도 될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직접 제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어머니 이 팔찌처럼 저도 어머니 곁에 평생 있을게요. 고마워요, 며느리.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셔서.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며느리 완전히 변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계획대로 됐어요.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닌 기쁜 눈물. 고마워요, 여보.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 지켜줘서.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돌잔치 날을 떠올립니다. 쫓겨났던 그날.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는지.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상속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다행히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누군가는 늦게 배웁니다.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체면으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오직 진심과 시간 그리고 용서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쌍둥이는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오늘도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봅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 읽어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읽어줄게.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차 가져왔어요. 고마워 며느리.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돌잔치에서 시작된 비극은 결국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도 웃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보면서